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강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유튜브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강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2배속으로 보셔도 제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미래 변화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을 인구 변화로 늘 꼽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상황. 자, 2025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점이에요. 자,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넘어갔었어요.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는 30%, 40%, 50%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문제들 역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초고령 사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초고령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연령대는 누구일까요? 몇 년생들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책이 유행이었잖아요. 90년대에 생이 온다. 자, 원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새로운 세대를 마치 다른 특성과 생각을 가진 세대로 갈라서 색안경을 끼게 만든 그런 문제점 역시도 발생이 됐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제 여자친구가 90년대생이거든요. 95년생이에요. 여자친구 한 말이 있는데 그게 확실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생이 뭐가 달라? 아니, 다 60년대생밖에 없는데 60년대생이 온다고 해야지. 이 말이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패러디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60년대생이 온다. 다수의 인구수로 대한민국 미래 고령 사회를 좌우하는 60년대생이 온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6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최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바 그래프인데요. 보통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 주목을 하지만 55년부터 63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들보다도 60년대생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꾸준히 거의 1년마다 100만 명씩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60년대생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참고로 그렇게 얘기가 많았던 90년대생, 60년대생의 자녀 세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머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생아들의 숫자로만 봤을 때 344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부산 사람 전체 인구수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0년대생이 더 중요하다. 자, 이들 중에서 다수는 꽤 돌아가셨겠죠. 이민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2025년 기준으로 60년대생이 만 56세에서 65세가 되고요. 드디어 올해부터 60년대생이 고령 세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세대들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60년대생 누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정치, 연예계, 스포츠계의 사람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개헌 그거 나오기 전에 준비한 자료인데 뭐 이래요. 자,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이승환, 허재, 탁재훈, 엄정화 이런 사람들이 60년대생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이자 X세대 바로 전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같은 사람부터 해서 형, 누나 같은 사람까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정화 씨는 진짜 누나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대들이 많이 태어난 건 알겠고 이 세대들의 특성도 이해해보면 좋겠죠. 60년대생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10% 이런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경제 성장률 1%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10%도 넘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생 분들은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중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세대로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은 이렇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이들은요, 독재 시대에 태어나서 민주화를 거친 세대예요.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의 손에 자란 세대이기도 하지만 운동권 세대이거나 바로 그 뒷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영향들도 꽤 많이 받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청소년 청년기에 거친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70년대 이후 세대보다는 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통계 결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혼에 대한 견해, 해야 한다가 이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확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내가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진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도 역시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가난한 권위주의적인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세대, 부유한 세대의 특성이 섞여 있고요. 권위주의적인 성향, 진보주의적인 성향이 섞여 있는 세대.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성향들이 묶여 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을 하나로 정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인구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세요. 자, 이렇게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은 투표권도 많다라는 것이고, 자, 경제 성장기에 함께 성장을 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파워도 센 거죠. 자,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연령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50대가 144명, 60대가 107명,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총선, 다다음 총선에서 정치 권력을 그 70년대, 80년대생에게 이들이 넘겨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가장 부유한 세대이기도 해요. 이 말 듣고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부자냐?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 가구주 연령 집단별 가구 소득을 봤을 때 50대가 40대 다음으로 2위입니다. 60대의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가구 자산으로 봤을 때도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산 형성을 제일 많이 해놓은 세대이기도 해요. 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는 맞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6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에 억울하실 거예요.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나가거든요. 바로 샌드위치 부양 세대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부양비를 보시게 되면은 부양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그 중간층들 40대, 50대, 60대 그분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아래를 부양을 잘 해줘서 사회적인 부양 부담은 적은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에 부모님 보살펴, 아래 자식들 보살펴 너무나 중간에 끼어가지고 힘든 세대이기도 하죠.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세대. 또 요즘 이 90년대생이라든지 00년대생 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부유한 선진국 세대이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에게 의존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60년대생이 위아래를 부양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괜찮은데 이들이 나중에 늙어가게 된다라면은 야, 이제는 노인들의 수가 엄청나지고요. 그들을 부양할 사람들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사에 이런 것도 봤어요.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와 처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마처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자산을 쌓아 놓았지만 부양 부담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세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 늙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건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인용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연도별로 딱딱 맞추려고 한 살씩 뺐어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2030년에는 60년대생이 전부 60대가 되고요. 800만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2040년이 되면은 70대가 되고 700만 명 중후반이 돼요. 700만 명. 자, 2050년이 되면 80대가 되고 그런데도 600만 명 정도가 남아있을 것이다. 2060년에는 90대가 되면서 200만 명 살짝 넘길 것이다가 우리 통계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다 60대가 됐을 때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할 전기 노년 시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2040년, 50년이 되면은 7, 80대가 되면서 경제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2060년이 지나게 되면은 세상에서 아무래도 은퇴를 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청난 바이오적인 발전이 있지 않은 이상. 자, 그러면 먼저 전기 노령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030년에 800만 명이 넘는 60대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사회 기사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재취업, 정년 연장, 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및 실업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다. 자, 이때의 가장 특징은 이들이 60대더라도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잖아요. 또 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가난한 세상, 성장기 대한민국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 이를 바로 손 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아실현, 여가, 사회적인 역할 유지에 대한 욕구 및 관련 산업이 성장이 되게 될 것이다. 건강하니까 활동적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습관화된 소비, 문화생활을 갑자기 줄이지도 않을 거고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연금과 자산관리 등 은퇴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초로 부양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 야, 이거 좀 안타깝긴 한데요. 60대가 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런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산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은 종료되고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독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점. 부모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결혼하거나 독립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양 부담은 슬슬 줄어드는 시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돈을 쓸 여력 역시도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소비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지출을 줄이는 분야도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고 한다면 어디에 많이 줄일까요? 옷이라든지 음식 이런 쪽으로 줄일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되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전기 노년층 정치단체와 영향력이 강화된다. 자, 많은 인구수와 경제적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정치단체를 만들고 복지 경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 아주 왕성하면서 그 인구수도 많은 세대가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는 2040년, 50년 이때는 7, 80대가 되는데요. 여전히 인구수도 많은 편입니다. 7, 8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에서는 은퇴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청년, 청소년보다도 이렇게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한 해 사망자가 약 30만 명 정도인데 이때가 되면은 한 60만 명 정도로 사망자가 한 2배 정도가 되는 시기다. 라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40년에서 50년. 노동 인구에서 떠나는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실한 노동 인구층이 은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감소를 상쇄시켜주던 인구가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든지 이민자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건강 유지와 회복 프로그램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70대가 되면은 많이 아프고 사망 인구도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의료 산업 수요의 정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전히 많은 인구수,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 여전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뽐내고 있을 것이다. 인구가 여전히 600에서 700만 명이에요. 경제활동의 주축에서 벗어났는데도 경제력, 투표 파워에서는 여전히 강한 세대. 그래서 가치관도 이후 세대들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가장 저항적인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때부터는 7, 80년대생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쌓이고 하게 된다면은 사회 갈등적인 요소도 생겨날 수가 있겠죠. 돌봄, 간병, 의료 등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압력 증가와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늙고 돌봄이 필요하고 아프니까요. 자, 젊은 세대가 다 내줄 수도 없고 이런 인구 구조에서 건강보험이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인구수는 많으니까 여전히 의견은 강력할 것이고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떠오릅니다. 자, 웰 에이징을 넘어서 이제 사망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웰 다잉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사망자가 현재 2배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사망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은 결혼식 말고 작은 장례식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7, 80대가 되게 되면은 돌아다니는데 한계가 좀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기반 소규모 경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060년이 되면 이들이 90대가 되면서 많이들 돌아가실 가능성이 현재 의학 상태에서는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자, 60년대생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이때는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 80년대생이 이어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100세 장수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00세를 넘기는 인구 역시도 태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수 인구를 구성하던 세대의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서 사회의 세대 교체가 완료가 되는 시대가 아마도 2060년대가 아닐까 싶어요. 문화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90년대생의 가치관이 사회의 주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꼰대 취급을 받게 되겠죠.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자, 그리고 다수의 인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살던 수도권 집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대로 자녀들에게 갈 것인가? 근데 자녀 이후의 세대, 00년대생 이하는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한 고령 사회에 이제 세금 내고 하느라 돈도 못 벌어 쓸 가능성도 있고. 자, 그래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산 상속에 따른 경제적 재분배와 부의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부유한 세대의 자산이 그 아랫세대들에게 이전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도저히 계산이 힘듭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때가 되면은 70년대에서 90년대생이 또 고령자로 분류가 되면서 여전히 고령 사회는 지속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워낙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60년대생들이 이제 세상에서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확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콘텐츠도 전에 올린 적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정치 권력이 되면은 복장 역시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정장이나 그런 걸 입는 게 아니라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정치 문화가 생겨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60년대생 노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할아버지들이 많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많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다르니까.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정도가 더 길거든요. 현재 60년대생의 기대 여명을 보셨을 때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요. 자,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여성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2050년, 60년에는 약 60만 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으세요. 비율로 봤을 땐 이래요. 여성을 100으로 봤을 때 남성 아래쪽 파란색이거든요.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또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 투표를 잘 받으려면은 할머니 분들에게 잘 보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앞으로 고령 사회의 제일 중요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60년대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상상을 해본 결과예요. 자,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별별 일들이 다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60년대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사업을 하거나 이제 정책을 내놓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 60년대생을 절대로 무시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 말고요. 60년대생 고령화에 따른 미래 대한민국 사회 변화가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양한 생각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